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Importance of Cursive Handwriting over Typewriting for Learning in the Classroom, a High-Density Easy Study of 12-year-old Children and Young Adults입니다. 해당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 저널에 2020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8로 사이콜로지 멀티디서플리너리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면서 학습할 때가 타이핑으로 학습할 때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해당 내용이 흥미로워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공부해보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최근에 디지털 디바이스가 점점 이 전통적인 손글씨를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이 학생들의 생산성이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필기체를 손으로 쓰는 것, 그리고 타자로 쓰는 것, 그리는 것 등의 과정이 발달 관점에서 어떻게 뇌에 작용을 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필기체를 손으로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필기체를 쓰는 것은 많은 뇌 시스템과 운동이나 지각 기술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핵심적인 문화 기술이고 사회에서 어린 시절에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손글씨에 소비하는 시간의 감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현재 키보드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쓰고 읽고 있고 일부 국가의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타자기 키보드 같은 디지털 기기가 이미 전통적인 필기를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필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손글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손글씨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글씨 훈련은 학생들이 철자에 대한 정확도와 기억력, 해석력 등을 향상시키고 이것은 잉크펜뿐만 아니라 디지털 펜을 사용했을 때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감각 운동의 관점에서 이 필기체 쓰기와 타자 쓰기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뇌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필기체 쓰기는 각 문자의 모양을 쓸 때 손 움직임의 미세한 조정이 포함이 되지만 타자기는 그냥 키보드를 누르면 되는 그런 훨씬 적은 운동 감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글쓰기 기술에 따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뇌파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데네피질 오실레이션, 즉 뇌파가 개별 뉴런과 활동 전이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 브레인 오실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문단에서는 EEG의 주파수별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Event Related Synchronization in ERS 혹은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in ERD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최근 EEG 연구들에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이 타자기에 비해서 다양한 기술의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임이 밝혀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그리기와 글쓰기의 뇌 활성화 패턴이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지 아니면 이 그리기나 글쓰기가 키보드를 칠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손으로 필기를 하는 것이 학습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성인과 청소년의 신경생물학적인 차이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를 이용해서 손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가 타자를 칠 때보다 두정엽 등의 뇌 영역을 더 많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건강한 어린이와 성인을 모집하였으나 데이터 퀄리티가 낮거나 난독증, ADHD 또는 미숙아 등의 이슈가 있는 어린이 4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였고, 이 동일한 규모의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 데이터도 4명을 제외해서 결론적으로 각각 12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든 피험자는 오른손잡이였으며 성별 비와 평균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의 패러다임은 15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신발처럼 직관적인 단어부터 생일 같은 추상적인 단어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피험자는 디지털 펜을 사용해서 화면에 직접 이렇게 필기체를 쓰거나 키보드를 통해서 오른쪽 검지를 사용해서 단어를 입력하거나 디지털 펜을 통해서 제시된 단어를 그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15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 3가지 태스크가 모두 진행이 되었으며 따라서 총 45개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은 아래와 같이 이 필기체, 타이핑, 그림 그리기에 대한 지시를 1에서 2초 동안 보여준 후에 25초 동안 피험자가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EEG 분석은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시작한 앞에 5초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256개의 고르게 분포된 센서를 갖춘 EEG 지오데식 센서 넷 GSN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GSN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들고 온 사진인데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냥 256개 센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5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기록이 되었고 뇌파의 전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이 수행되었는데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마이너스 250ms부터 이제 4500ms까지 F곡을 진행했고 로우 컷오프 필터로 1.6Hz 그리고 하이 컷오프로 75Hz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 노치 필터로 50Hz를 적용했고 이 머리와 몸 움직임에 대한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페리컬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서 기울기가 75 마이크로볼트 이상일 때 그리고 로우 시그널이 0.1 마이크로볼트 이하일 때 그리고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2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일 때로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제거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안구전도 그 EOG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인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시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뇌공간의 시간 주파수 분석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요 뇌 영역을 모델링을 한 다중 소스 쌍극장, 멀티플 소스 다이폴스를 사용해서 수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다중 소스 모델은 이 센서 수준, 그러니까 두피 센서 수준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이 뇌 소스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단일 트라이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관심 뇌 영역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스 파형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두피에서 측정한 뇌파는 이 여러 소스들의 혼합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뇌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이 다중 소스 모델을 통해서 소스 파형을 제공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포쉘 엘립소이덜 헤드 모델이라는 여기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소스 파형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얻은 그 소스 뇌파를 가지고 이 시간 주파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따른 뇌파 진폭 변화를 나타내는 템퍼럴 스펙트럴 에볼루션 TSE를 계산했습니다. TSE는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 ATF는 시간 t 그리고 주파수 f에서의 액티비티를 나타내고 그리고 A 베이스라인 f 요거는 베이스라인 f곡에서 베이스라인 f곡에 대해서 주파수 f에서 평균 액티비티를 나타냅니다. 시간 t의 여기 액티비티에서 베이스라인 액티비티를 빼고 이걸 나누어주는 이유는 t시간 즉 특정한 시간에 유발된 뇌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SE 값은
마이너스 100%부터 이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TSE 값이 플러스 100%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여기 T 시점의 액티비티가 여기 베이스라인의 2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A고 이게 A라고 치면 2A에서 A를 빼면 A가 되고 여긴 A고 이렇게 나눠지면 100%가 나오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TSE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파수는 4에서 60Hz로 제한을 했고, 이 샘플링 프리퀀시는 1Hz, 샘플링 타임은 50ms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핸드라이팅, 타입라이팅, 드로잉 이 세 가지 조건 사이의 뇌파 진폭값과 이 주파수 등의 통계 차이 확인을 위해서 전극 위치를 이제 ROI에 별로 군집화하는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했고, 다중 비교를 위해서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사후 검증으로는 이 본페로니 코렉션을 적용해서 이 세 개의 쓰기 조건에 대한 통계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결과는 대표 성인 피험자의 타임 프리퀀시 그 맵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 왼쪽 위부터 핸드라이팅, 드로잉, 타입라이팅을 나타내고 각 클러스터는 여기 이렇게 네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 베이스라인이었던 마이너스 200ms부터 4500ms까지의 타임 프리퀀시 맵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스펙트럼 진폭, 즉 ERS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감소된 스펙트럼 진폭인 ERD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먼저 핸드라이팅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두 정엽과 이 센트럴 영역 쪽에서 세타 대역에 강한 ERS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ERS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대부분 150ms에서 1000ms 사이에서 발생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베타나 감마 등의 고주파 대역에서 ER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드로잉 조건에서도 세타 대역에 ERS가 나타나지만 이 핸드라이팅에 비해서 ERS가 좀 길게 유지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감마 ERD 또한 핸드라이팅 조건과 유사하게 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타입 라이팅 조건에서는 이 베타 감마 대역의 ERS를 이 0ms 부근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타 알파 대역의 ERD를 500에서 1000ms 근처에서 발생해서 쭉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어린이 대표 피험자의 결과입니다. 이 핸드라이팅의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하게 이 세타 대역에서 강한 ERS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감마 대역에 강한 ERD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로잉 조건의 경우 역시 강한 세타 ERS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성인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ERS가 짧았다면 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강한 ERS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이팅의 경우 여러 대역에서 ERS가 다양한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3개의 조건과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퍼뮤테이션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위쪽의 성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총 10개의 클러스터, 그냥 쉽게 말해서 10개의 ROI 구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아동 결과에서는 4개의 클러스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이 조건 간의 통계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후 검정으로 본페로니 코렉션을 실시했습니다. 포스트옥에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서 이 글쓰기 타입별 차이가 유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인에 대한 결과만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이 아래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이팅과 핸드라이팅을 비교한 결과인데, 이때는 이 두 정엽의 세타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
핸드라이팅과 드로잉을 비교했을 때는 이 센트럴 영역의 알파 대역 ERS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본 연구에서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 이 센트럴 및 퍼라이어털 영역의 성인과 어린이의 쓰기 조건에 따른 이 모든 참가자 에버리지를 한 타임 프리퀀시 맵을 나타냅니다. 이 먼저 첫 번째 성인의 경우에서 이 손글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확인했듯이 세타 대역에서 강한 ERS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현상은 이 500ms에서 1500ms에서 발생을 해서 쭉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 조건에서는 세타 ERS가 이 500ms 부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알파 및 베타 ERD가 500ms 이후로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이팅 조건의 경우에는 세타 및 알파 ERD가 이 1500ms 이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이 0ms 근처에서 이제 ERS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성인과 비슷한 경향이 관찰이 되긴 하지만 성인에 비해서 조금 모두 다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 핸드라이팅 조건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베타 및 감마 대역의 ERD가 지배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 드로잉 조건에서도 성인에 비해서 강한 세타 및 알파 베타 여기 ERS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손글씨, 타이핑, 그림 그리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성인, 어린이 모두 뇌파 액티베이션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특히 여기 핸드라이팅 컨디션에서 세타 ERS가 나타내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세타 밴드는 워킹 메모리 성능과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인코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이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활동의 장점을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활동이 학습에서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타입라이팅 조건에서 세타 ERD와 알파 ERD가 나타난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로우 알파 대역은 태스크와 관련이 되지 않은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고, 하이 알파 대역은 이 증가하는 태스크 요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알파 대역 ERD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요런 좀 이 둘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실제로 실험에서 손글씨나 그림 그리기 조건에 비해서 이 타이핑을 할 때 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 알파 대역의 ERD가 관찰되는 이 뮤리듬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글씨에 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조건에서 이제 알파나 베타 ERD가 더 높은 활동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그림을 봐서 인지를 하고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더 많은 인지적인 노력과 주의 깊은 정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전처리를 하거나 분석하는 방법들이 아니어서 좀 생소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델을 활용해서 소스 시그널을 얻는 부분은 제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법이고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